첩보열전 박상민 기자입니다. 세계 스파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스파이텔링, 오늘은 애나 몬테스라는 여성 스파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나 몬테스는 미 국방정보국 DIA 소속의 분석관이면서 쿠바 정보국에 포섭돼 활동한 이중 스파이인데요. 쿠바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식견으로 정확한 분석들을 내놔 쿠바의 여왕이라 불리며 보안계통 공로자로 인정돼 다수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대외 정책에 깊은 반감을 가져 17년간 쿠바에 기밀을 전달하다 2001년 체포돼 20년을 복역한 스파이입니다. 그럼 애나 몬테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몬테스는 푸에르토리코 혈통의 아버지 알베르토 몬테스가 미 육군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1957년 당시 서독 뉘른베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알베르토는 3년간의 서독 주둔을 마치고 1958년 미국으로 돌아와 볼티모어 인근 토슨에 정착합니다. 어려서부터 명석했던 몬테스는 이곳에서 로크레이븐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서는 버지니아 대학교에 입학해 역사를 공부하다 전공을 외교학으로 바꾸고 3학년이 되면서 스페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녀는 스페인에 머무는 동안 좌파 성향의 아르헨티나 남성인 리카르도 에이리스를 만나 연인이 됐고, 그를 통해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형성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푸에르토리코로 이주해 로펌과 대학을 전전하며 임시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는데요. 그러던 1979년 12월 미 법무부에서 타이핑 요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워싱턴 DC로 이주해 채용되면서 장장 22년간에 걸친 정부 경력을 시작합니다. 법무부에 들어가서는 성실한 태도로 좋은 평판을 받았고 1982년에는 전공인 외교학을 살릴 요량으로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에 들어가 라틴 아메리카를 연구 분야로 석사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학원 시절 그녀는 향후 행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녀는 장차 자신을 쿠바 스파이로 이끌게 되는 마르타 벨라스케스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프린스턴대를 나온 벨라스케스는 좌파 성향인데다 이때 이미 쿠바 정보국을 위해 일하고 있던 스파이였습니다. 벨라스케스는 몬테스에게 처음에는 통역이나 번역을 의뢰하는 등 사소한 문제로 친분을 쌓은 뒤 점차 라틴 아메리카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요구하는 식으로 협조를 구합니다. 그리고 당시 몬테스에게는 한 가지 커다란 고민이 있었는데요. 바로 경제 사정이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할 무렵 그녀는 2,300달러 상당의 등록금이 밀려 있었고, 이에 학교 측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자칫 학위를 받지 못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간파한 벨라스케스는 그녀에게 쿠바 정부 담당관들과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이들은 뉴욕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여기서 쿠바 요원은 몬테스의 학자금 지원을 약속하며 협조를 제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 중남미에 대한 애정이 깊은 데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던 그녀도 이 제안에 동의하면서 길고 긴 이중 행각에 막을 올립니다. 이후 몬테스는 1985년 3월 벨라스케스와 함께 비밀리에 쿠바 아바나를 방문해 스파이 훈련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런 뒤에 쿠바 정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그해 9월 국방정보국 DIA에 입사하면서 본격적인 스파이 활동에 들어갑니다. DIA에 들어간 몬테스는 엘살바도를 거쳐 니카라과 담당 분석가로 활동하며 입지를 굳혀갔고 높은 등급의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인가도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쿠바 측 담당관들을 만나 DIA 군의 전화번호부를 시작으로 기밀이 담긴 메모 등을 건넸습니다. 다만 발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DIA에서 반출하는 기밀의 양은 철저히 제한했는데요. 특히 보안팀의 소지품 검사 등에 대비해 문서는 반출하지 않고 대신 중요한 내용을 외워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칸막이가 쳐진 자신의 자리에서 수만 건의 기밀문서에 접근해 암기하는 것에 일과의 상당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상관들은 그녀의 성실성을 칭찬했고,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들은 정책 책임자는 물론 군과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들에게 호평을 받습니다. 그러던 1987년 초 몬테스에게 처음으로 해외 출장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출장 기간 그녀는 엘살바도르에서 한 달 가까이 머물며 상세한 브리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주 수상쩍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몬테스가 다녀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 엘살바도르 군인들이 좌파 계열의 게릴라들에게 공격을 받아 43명이 사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희생자 중에는 미국 그린벨의 소속의 부사관도 있었는데요. 이 공격에 대해 당시 기지 책임자들은 DIA나 기지 내부자가 정보를 유출했을 것으로 의심은 했지만 그 유출자가 몬테스일 것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렇게 1990년대가 됐고 그녀는 1993년 마침내 수건하던 쿠바 섹션 책임자로 발탁되면서 쿠바에 관한 기밀에 마음껏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오릅니다. 이후 쿠바와 관련된 거의 모든 브리핑에 참석해 정보를 수집했고 쿠바의 군사 동향, 무기 체계 등에 걸쳐 사실상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의 역량을 축적합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동료들에게 쿠바의 여왕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 시기 몬테스는 워싱턴 DC에 주택을 매입해 소니에서 제작한 단파 라디오를 이용해 밤 시간에 쿠바 정보국이 발신하는 암호를 수신하고 이를 도시바 노트북에 깔아둔 프로그램을 통해 해독한 뒤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반면에 이때 발신된 암호들은 고유의 암호키 없이는 해독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FBI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또 몬테스가 쿠바 측 담당관에게 연락해야 할 때는 그들이 관리하는 번호로 전화를 해 극도로 위험하다든가 만나야 한다 같은 신호를 보내게 했고 이 같은 통화는 공중전화로 하도록 약속돼 있었습니다. 몬테스는 이런 식으로 활동하며 1994년 3월경에 실시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과했고 DIA가 쿠바에 잠입시키려던 비밀 요원의 신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정보가 새고 작전 실패가 잦자 1995년 5월 미국 정부는 마이애미 지역 내 쿠바 스파이망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며 FBI, NSA, 해군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방첩기구인 로열 플러시 TF를 구성해 스파이 색출에 나섭니다. 그러던 이듬해인 1996년 2월에 쿠바 공군이 반체제단체의 비무장 항공기를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몬테스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국방부 정보 분석센터로 파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녀는 발신자를 알 수 없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동요를 일으키며 피로를 이유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약 2달 뒤 이런 몬테스의 이상 행적을 가까이서 봐온 DIA 방첩 분석가가 방첩 요원인 스콧 카미클에게 그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 분석가는 몬테스가 기밀 정보에 공격적일 정도로 관심을 보여왔고 공식적으로는 권한이 없는 쿠바 방첩 문제에 개입하는 등 평소의 이상 행동을 지적합니다. 이에 카미클은 이 같은 내용을 FBI에 전달했으나 처음에 FBI는 물증은 없고 정황뿐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여가 지나 이 분석가가 또 한 번 경고 신호를 보내자 이때서야 비로소 FBI는 카미클에게 몬테스를 신문해 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지만 이 신문에서 카미클은 몬테스를 의심할 만한 어떠한 진술이나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몬테스는 신문 이후에 방첩 당국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더 대담한 누설 행각을 벌이는데요. 몬테스는 1997년 5월 국가정찰국 NRO가 가동 중인 초극비 위성 프로젝트에 접근해 미스티 위성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쿠바에 넘깁니다.
또한 같은 시기 쿠바에 침투하려던 2명의 비밀 요원의 신상도 넘기는데요. 사정이 이런데도 그의 CIA는 몬테스에게 국가정보 공로 훈장을 수여합니다. 더욱 이 훈장을 당시 조지 테넷 CIA 국장이 직접 전달했을 정도로 미 정보당국은 그녀의 실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8년에 방첩작전에서 일말의 실마리를 잡을 만한 성과가 나옵니다. 앞서 발족한 로열 플래시 TF가 마이애미에서 활동하던 쿠바 5인조라는 스파이 조직을 비롯해 약 10여 명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직으로부터 쿠바 정보국이 전송하는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암호키를 입수하는데요. TF는 그간 수집한 전문과 암호키를 NSA에 보내 스파이를 찾는데 단서가 될 만한 여러 개의 키워드를 추출해냅니다. 이때 NSA가 추출하는 데 성공한 키워드에는 신원 미상의 고위 관리, 요원 S, 관타나모 미군기지, 도시바 노트북, 금고라는 의미의 세이프, 학자금 대출, WD라는 인물의 이니셜 등이 나옵니다. 이에 TF는 FBI의 스티브 맥코이에게 이 키워드를 전달해 세부적인 수사를 벌이게 합니다. 그러나 맥코이가 관타나모 미군기지 방문 기록과 도시바 노트북에 대한 구매 목록 등을 추적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합니다. 이렇게 수사는 아무 진척 없이 헛바퀴만 돌며 2000년까지 약 2년여가 경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의외의 인물에 의해 돌파구가 마련되는데요. NSA에서 쿠바 스파이에 대한 키워드를 검출했던 엘레나 발데스라는 분석관이 FBI에 사건의 진척사항을 문의하자 사건이 종결됐다는 답신이 날아옵니다. 그렇지만 발데스는 자신이 추출해낸 키워드가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고 여겨 큰 의문을 품고 직접 단서들을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방첩작전에 물꼬가 트이게 됩니다. 발데스는 DIA 쿠바 방첩팀의 분석가에게 자신이 추출해냈던 키워드를 내놓으며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협의에서 금고를 의미하는 세이프는 DIA의 보안 분석 파일 환경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됐고, 이를 바탕으로 또 하나의 키워드인 신원 미상자가 DIA 직원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발데스는 이 협의 내용을 곧장 DIA 방첩요원인 카미클에게 알리면서 경종을 울립니다. 발데스의 이 같은 행동은 자칫 사태가 어그러지면 경력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경력보다는 사건의 심각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발데스의 연락을 받은 카미클은 먼지에 쌓여있던 관타나모 방문 기지를 다시 꺼내 집중적으로 살핀 결과 에나 몬테스가 1996년 7월에 관타나모 미군 기지를 방문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비로소 용의자가 특정됩니다. 또 카미클은 1996년에 실시했던 첫 신문에서 몬테스가 FBI 방첩부장인 윌리엄 도어티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자랑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는데요. 이에 따른다면 요원 S가 만났다는 WD라는 이니셜의 주인공은 도어티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카미클은 이 같은 추가 조사 내용을 FBI 맥코이에게 전달했고, 맥코이도 이때부터는 심각성을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맥코이는 2000년 10월 예비 수사를 시작으로 11월에는 요원 50명을 투입해 잠복과 추적 등 본격적인 현장 수사를 벌여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몬테스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몬테스의 이메일과 전화통화, 은행 계좌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을 전개합니다. 수사 결과 몬테스가 1996년에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컴퓨터 매장에서 NSA가 추출한 동일 모델의 도시바 노트북을 구매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비밀리에 가택 수색을 실시해 소니 단파 라디오와 노트북이 침대 밑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FBI는 노트북에서 몬테스가 쿠바 담당관들과 나눈 통화 내용이 담긴 11쪽짜리 문서도 발견하면서 마침내 체포가 가능할 정도의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증거가 확보되자 몬테스를 체포할 기회만 엿보던 FBI는 난데없는 대형 돌발 사태에 잠시 주춤합니다. 알카에다에 의한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국가적으로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DIA가 아프가니스탄의 알카에다 탈레반 축출 작전에 합류하면서 상황은 더 급박해집니다. 몬테스가 이 작전을 위한 TF에 들어가 당장 전쟁 기밀에 접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FBI는 2001년 9월 21일 DIA 회의실에서 확보한 증거를 내놓으며 그녀를 체포합니다. 몬테스는 별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고 재판에서도 유죄 인정 협상을 받아들여 2002년 10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후 몬테스는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20년을 복역하고 2023년 1월 6일 석방돼 현재는 푸에르토리코에 거주하며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반대하는 등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